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향신문 이용옥입니다. 정치부 기자들이 모여 주요 인물들의 속내와 미래를 파헤치는 인물비상구 65회 순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함께할 든든한 두 분을 소개하겠습니다. 박주연 선임 기자 나오셨고요. 구혜영 논설위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오늘 내용 할 것도 많고 그래서 길게 얘기하지 않고 그냥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지금 이제 오늘 좀 준비한 거는 인물이라기보다 약간 특별한 기획 같은 건데요. 이제 가장 핫한 뉴스 정치권에서 민주당 전당대회가 이제 한 달도 안 남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인물비상구에서는 당권 주자들의 강점과 약점 그리고 전당대회 전략까지 샅샅이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후보 등록이 마감됐는데 일단 어떤 후보들이 등록했는지 좀 살펴볼까요? 예, 지금 다 아시겠지만 김민석 전 총리, 정청래 전 대표, 송영길 의원, 고민정 의원, 김보미 강진군의회 전 의장 이렇게 5파전으로 압축이 됐고요. 21일에 컷오프를 통해서 최종 본선에 오를 3명의 주자만 남게 됩니다. 현재 판세는 이재명 대통령하고 3년 동안 국정 방향을 설계해온 김민석 후보가 주류 친명계라든가 원내위원들의 두터운 지지를 받고 대세론을 형성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여기에 맞서서 정청래 후보는 오랫동안 당 활동을 했었잖아요. 학생운동 할 때부터 했다고 하는데 그러면서 이제 당내에서 강성 지지층 그런 팬덤층을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두 후보의 본선 진출은 일단 안정권이다 이렇게들 다들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관전 포인트는 남은 본선 티켓 한 장을 누가 갖게 될 것이냐 이런 건데요. 지금 송영길 의원은 이제 호남에 가 있잖아요. 거기에서 이제 전당대회 끝날 때까지 거기에 있겠다. 그러면서 자기가 이제 거기 이제 호남 메가 프로젝트라고 해가지고 반도체 공장을 짓고 이런 프로젝트를 누가 가장 잘할 수 있느냐. 결국은 자기다. 이런 걸로 호남 표를 얻으려고 지금 애쓰고 있는데요. 이 송영길 의원이라든가 친문계 표심을 공략하는 고민정 의원 그리고 이제 참신함을 무기로 이제 유튜브에서 굉장히 호응을 받았던데 청년 평당원 김보미 후보 중에서 누가 컷오프를 뚫고 본선에 합류하느냐에 따라서 전당대회 판도가 요동칠 수 있는데 저 개인적으로는 송영길 후보가 3위로 올라서지 않을까 이렇게 추측을 해봅니다. 고 의원도 비슷한 생각이시죠? 네, 일단 룰을 봐도 중앙위원 35%, 권리당원 35%, 여론조사 30%가 이번에 컷오프 룰인데 과거에 여론조사가 없었어요. 없었다가 이번에 룰이 이렇게 됐는데 여론조사가 없었을 때는 중앙위원, 의원들 중심의 중앙위원 선거인단이 좌우를 할 때는 당내 정치에서 자유롭지 못했는데 룰이 이렇게 되다 보니 당내 정치에서 자유로워졌다라는 거는 결국은 인지도의 싸움이기 때문에 지금 알려져 있는 후보들 이외에 반전이 있을 가능성은 낮다. 좀 이렇게 봅니다. 이번 전당대회처럼 말 많고 탈 많은 전당대회를 저도 본 적이 없는 것 같은데요. 좀 특히 눈에 띄는 게 전국 순회 경선이 8월 1일부터 시작을 하는 데가 이제 대전에서 시작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대전에서 그러니까 충청도에서 시작해서 충청도로 끝난다는데 왜 이런지 좀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제가 이걸 당 쪽에 운영 지원팀 쪽에 좀 확인을 해봤더니 8월 중순부터 9월 초 주말에 10,000명 이상 수용 가능한 곳을 다 물색을 했다는 거예요. 8월 16일, 17일 날 대전 컨벤션 센터, 8월 30일, 9월 6일 킨텍스 이렇게 있어서 실무적으로 고려했을 때 요 세 곳밖에 없었고 그래서 최고위원들이 만장일치로 이제 정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실무적인 고려이지 어떤 정치적인 고려는 아니라고 얘기는 해요. 이렇게 주장을 한다는 거죠. 이거 가지고 이제 박범계 의원하고 그다음에 이제 전 민주당 사무총장이었던 조승래 의원이 이제 SNS를 통해서 이제 갑론을 일박을 했잖아요. 이제 박범계 의원의 주장도 되게 솔깃해요. 왜냐하면 정청래 후보가 충남 금산 출신이고 그다음에 고등학교를 대전에서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이 행사를 아무래도 그분이 연고가 있는 정청래 후보가 연고가 있는 지역에서 하면 아무래도 유리하지 않겠냐 그 사람한테 이런 주장을 하는 건데요. 또 공교롭게도 작년 전당대회 때도 충청권에서 처음 당원 투표 일정을 시작을 했는데요. 그때 정청래 후보가 박찬대 후보보다 20%포인트 높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의심을 하는 것 같은데 우리 구 의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조승래
의원이 자기가 뭐 이제 8월에 있을 이 전당대회를 위해서 연초에 이미 이제 이런 그 만석 규모의 그런 공간이 있는지 찾아봐라 수도권에. 그런데 없었다는 겁니다. 이제 K-팝이 워낙 인기가 많다 보니까 국내 가수들의 콘서트가 많이 예정이 되어 있어서 어쩔 수 없이 자리가 있는 대전에서 할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반박을 했습니다. 저도 이제 이건 봤는데 저는 사실 박범계 의원 쪽에다 손을 좀 들어주고 싶어요. 왜냐하면 이게 대전에서 시작한 것도 시작한 거지만 일단 전당대회 뭐 그 의원도 많이 봤지만 시작을 어디서 해서 누가 승기를 잡느냐에 따라 판이 확 뒤집어지는 경우가 참 많아요. 2007년 대선 후보 경선도 우리가 그렇게 봤고 원래 그때 그 손학규 후보가 훨씬 유리하다고 그랬는데 정동영 지금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죠. 네. 첫 경선에서 승기를 잡으면서 쫙 밀고 들어갔거든요. 그래서 어디서 시작을 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래서 이거는 정청래 전 대표한테 유리할 수밖에 없는 시작점이고 더더군다나 이해가 안 되는 건 서울이 아니라 여기서 또 끝난다는 거는 이거는 뭐 오해를 살 만한 여지가 충분합니다. 그래서 그렇죠. 이번 전당대회는 참 말 많고 탈 많은 그 전당대회인데 이게 그 시작부터 끝까지 이런 걸 보여주는 걸 보면 앞으로 진행 과정에서 얼마나 더 치열하게 붙을지 이런 게 좀 걱정스럽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꼽을 수 있는 게 도입이 결정됐죠. 그 선호투표제라는 건데요. 뭐 1인 1표제야 이미 통과가 된 거고 그 선호투표제라는 건 저는 사실 잘 몰랐는데 이번 그 전당대회를 보면서 좀 이게 뭔지 공부를 하게 되고 어느 쪽이 유리한지 이런 걸 좀 찾아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정치 고관여층들은 좀 아시겠지만 그 일반 시청자들을 위해서는 이걸 좀 아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판세 분석에 도움이 되니까. 선호투표제 저도 이번에 이것 때문에 처음 공부를 했는데 쉽게 설명을 하면은 이제 투표용지에 나열된 이제 본선 후보가 이제 3명이 올라가니까 이 3명한테 유권자가 원하는 자기가 가장 선호하는 후보 순서대로 1순위, 2순위, 3순위 이렇게 선호도를 매겨서 투표하는 방식입니다. 이게 우리나라에서 처음 있는 건 당연히 아니고요. 해외에서는 하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우선 모든 투표지 1순위 표만 먼저 집계를 합니다. 그래서 이때 어떤 후보가 과반을 달성을 했다, 득표를 했다 이러면은 그런 뜻이죠. 예, 그럼 그냥 그 사람이 당선자로 확정이 되는 거고요. 만약에 과반을 얻는 후보가 없다, 그러면은 그 3등 가장 적은 1순위 표를 얻은 꼴찌 후보가 이제 자연스럽게 탈락을 하고 그 탈락한 후보를 1순위로 찍었던 후보자들을 다시 이제 그 투표지를 확인을 해서 그 사람들이 2순위를 뽑은 사람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표를 갖다가 그 2순위를 받은 이 사람들이 2순위로 뽑은 후보한테 표를 몰아주는 거죠. 그런 이 과정을 누가 과반을 달성할 때까지 계속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 내가 이제 내가 지지를 한 사람이 비주류 후보여서 탈락을 하더라도 차선책으로 선택한 후보에게 내 표가 온전히 전달되는 거니까 내 표가 사장되는 일은 없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그러면 누구한테 유리할 것이냐 했을 때 정청래 전 대표 같은 경우는 강성당원들로 이루어진 그 확고한 콘크리트 지지층이 있다. 그래서 1순위로 그를 찍는 사람들이 일단은 많을 것이다라고 하지만 사실 중도 성향 당원들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은 좀 약간 거부감을 갖고 있잖아요. 너무 강성 발언들을 하다 보니까. 그래서 2순위 표를 얻어오는 그런 확장성은 떨어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꼴찌 후보가 탈락하고 2순위 표가 합산되는 과정에서 역전을 당할 우려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리고 당초 선호투표제에 대해서 정청래 대표하고 친청계가 그래서 이제 서로 누구한테 유리한지 불리한지 알기 때문에 싸운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것 때문에 이성윤 최고위원이 정청래 사퇴했을 정도인데 결국은 이렇게 되면은 김민석 후보가 왜냐하면 지금 가장 강한 양 두 사람을 꼽는다면 김민석 전 총리하고 정청래 전 대표이기 때문에 김민석 후보가 유리한 상황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짐작을 합니다. 고 의원께서 뭐 덧붙이실 말씀 있으세요? 아니요, 뭐 그 도입 취지와 뭐 그다음에 잘 말씀해 주셨고요. 뭐 어찌됐든 근데 정청래 후보 쪽에서는 이 본인한테 불리한 룰을 수용하는 그런 어떤 피해자 이미지를 또 적극적으로 활용한다라는 그런 분위기도 좀 있어 보여요. 그래서 결국은 지금 다 양쪽의 의견을 들어보면 2강 1중 구도는 다 공의 동의를 하니까 결국은 송영길 후보의 표를 누가 가져오느냐 여기에서 이제 결정적인 이 결과가 나올 것이다라고 보는 거고 뭐 그래서 좀 내용을 봐야 되지 않을까. 다만 이게 예를 들어서 2, 3순위를 안 찍는 사람도 있을 수가 있고 1순위와 2순위, 3순위로 똑같은 사람을 찍을 수가 있는데 그런 중복 투표와 그다음에 안 찍는
그 2, 3일을 안 찍은 표는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야, 지역적인 문제는 좀 남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부 룰은 좀 정교하게 마련을 해야 일단 유불리를 떠나서 좀 잡음을 줄일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도 제가 이걸 선호 투표제가 어떤 것인지 좀 보면서 유불리를 따져봤는데 이건 뭐 절대적으로 김민석 전 총리에게 유리한 룰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송영길 만약 어느 분이 탈락할지는 모르지만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이 탈락을 한다고 치면 송영길을 찍었던 사람들이 2순위로 정청래를 찍을 일은 별로 없다. 이건 반대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거는 절대적으로 아무래도 이게 유리한 국면으로 접어든 건 맞고 다만 정청래 전 대표가 얼마나 정말 강한 표심을 가지고 있는지 이건 좀 별개의 문제입니다. 하지만 요 룰 자체는 아무래도 좀 김 전 총리나 송 의원에게 유리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을 좀 하게 됩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당권 후보들 이야기를 해보겠는데요. 이제 정청래 전 대표부터 시작을 할게요. 그 정청래 전 대표가 그 이제 아까 구혜영 그 위원이 얘기할 때처럼 좀 아프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SNS에 언론사 만평을 올리면서 나 많이 아파 두들겨 맞으면 아픕니다 이렇게 했어요. 근데 잘 견뎌보겠다 이렇게 했는데 실제로 정청래 전 대표 신경은 어떻습니까? 이분이요 씹는다고 아파할 분이 아니에요. 저는 이게 좀 지금 돌아가는 판이 뜻대로 되지 않은 상황에서의 어떤 완곡한 표현 아닐까. 왜냐하면 이게 지금 그 정 후보한테 가해지는 비판들 중에서도 명분에서 밀리고 있는 부분이 분명히 존재하지 않습니까? 지방선거 책임론이라든가 이제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명분에서 밀리고 있는 것에 대한 지적 이런 거는 이제 딱히 응대하기도 어려워요. 그러다 보니까 뜻대로 되지 않는 것에 대한 그 우회적인 표현인 거지 이게 씹힌다고 아프다. 뭐 좀 이렇게 보이지는 않더라고요. 저도 구 위원 생각하고 많이 동의를 하는데 일단 아프면 SNS 못 하겠죠. 그리고 이제 고 위원 말한 것처럼 지방선거도 치고 뭐 대통령도 당신하고 못 해먹겠다 이러는데 약간 정청래 전 대표가 명분이 없어 보여요. 그래서 지금 나가는 것 자체가 보통 사람 같으면 아마 주저앉았을 건데 끝까지 지금 고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보통 마음 먹지 않고는 이건 좀 불가능하다. 그래서 저는 정청래 전 대표의 그 어떤 스타일은 잘 모르지만 굉장히 좀 세게 강한 마음을 먹었다. 그러니까 좀 나쁘게 말하면 이판사판 약간 이런 느낌도 들었어요. 사실 그 정청래 그 전 대표를 그 나머지 후보들이 일제히 공격을 하고 있잖아요. 그거를 이제 표출을 하면서 아우 너무 때리지 마, 나 아파 하면서 강성 지지자들의 아까 이제 구의원님도 동정심 이야기를 했는데 이제 동정심을 좀 자극하려고 하는 거 아닌가. 모두가 나만 공격해. 그러니까 좀 도와줘. 뭐 이런 메시지를 내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뉴스를 보면은 정청래 의원 주변에 대표 주변에 의원들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구 의원이 잘 아시겠지만 민주당 내부나 의원들 사이에서 이번에 정청래 연임만큼은 안 된다. 뭐 이런 비토 정서 같은 게 좀 실제로 있습니까? 뭐 지금 이른바 참모들이라고 해도 측근들이라고 해도 당직 측근들 의원들 한 20명 많아야 뭐 일단 수적 열세도 물론 있지만 실제로 비토 정서가 없지는 않습니다. 없지는 않으나 반면에 또 뭐 그것도 맞지만 그렇다고 김민석 전 총리도 확실하게 그분이 인기가 있는 건 아니죠. 그렇죠. 냉정하게 말하면. 대통령의 이제 그러니까 이게 뭐 비토 정서는 두 분 다 어느 정도 있는 건 사실인 것 같아요. 저도 뭐 이렇게 비토 정서가 꽤 있다.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실제로 뭐 강주 지역 의원 모임에서 정청래 전 대표 연임에 반대한다. 그만해라 뭐 그렇죠. 이런 거 목소리가 나왔었죠? 다수 나왔었고 그 친청계로 분류되던 지역 의원도 이번에는 지지하지 않겠다 이런 이야기도 했었고 이게 이제 아무래도 정 전 대표가 이제 그 당 운영을 굉장히 독선적으로 한다 이야기는 계속 끊임없이 나왔잖아요. 이거에 대한 피로감 이런 거 불만 이런 것이 누적된 결과로 보이는데요. 그리고 뭐 지방선거 끝난 뒤에 처음으로 열린 그 의원총회에서도 뭐 사퇴하라 이런 목소리들이 굉장히 많이 분출됐잖아요. 그래서 이제 의원들 사이에서는 뭐 이제 어찌됐든 이재명 대통령이 뭐 노골적으로 표현은 안 했으나 뭐 당대표는 김민석 전 총리가 했으면 좋겠다라는 뜻을 이미 여러 차례 여러 가지 방법으로 내비쳤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김민석 후보를 선호하는 분위기가 좀 강하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저도 제 생각 하나만 말씀드리면 여러분들하고 굉장히 여러분들 생각하고 일맥상통하는데요. 다만 이제 저는 이렇게 대통령이 나는 사실 너랑 못 해먹겠다 딱 이렇게 못을 박은 거로 봐요. 그래서 따뜻한 마음 품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김민석 총리 보고 적정한 역할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그래서 내가 믿는 건 김민석이야 이런데 이러면 어떤 구도가 만들어지냐면 정청래 전 대표가 이제 아웃이 된 걸 떠나서 만약에 정청래가 이 구도에서 되면 이건 대통령의 레임덕을 의미할 수가 있어요. 그럼 레임덕이 의미가 되면 아직도 임기가 4년이 남았는데 4년 동안 이 국정 상황에서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고 그럼 당장 다음 총선, 대선 이게 좀 암울해지거든요. 그러면 의원들 입장에서 어떤 게 생기냐면 의원들 총선에서 붙어야 되잖아요. 연임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렇죠. 지금 이렇게 판이 안 좋아지면 정청래 전 대표가 돼서 만약에 총선 구도가 어려워진다. 그럼 그 피해자는 1차적으로 의원들한테 돌아옵니다. 그러니까 의원들이 뭐 국정 성공 이런 것도 생각을 하겠지만 기본적으로 아시겠지만 의원들한테 가장 큰 거는 나의 재선이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하면 아무래도 정청래 전 대표를 좀 찍기가 어렵지 않을까 하는 게 이제 저의 개인적 추정이고요. 설사 정청래 전 대표하고 가까운 사람들, 아주 가까운 사람들이야 뭐 운명 공동체 같은 몇몇 의원들이야 어쩔 수 없겠지만 나머지 의원들은 자기 미래를 생각하면 좀 어렵지 않을까 이런 좀 생각들을 좀 해보게 됩니다. 자 그리고 그 정청래 전 대표 출마 선언이 이번에 굉장히 화제를 끌었는데 이런 표현이 되게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당 대표직을 이용해 대선에 출마할 생각이 없다. 이거 어떤 뜻이라고 보세요? 왜 이런 말을 했는지. 일단요 워낙에 그 자기 정치에 대한 욕심으로 지금 당 대표 연임까지 하려고 한다라는 비판에 대한 반응인 것 같은데 근데 발언을 잘 보시면 당 대표직을 이용해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요. 28년에 당 대표가 끝납니다. 대선이 무슨 상관이죠? 이건 역설적으로 출마 선언으로 들릴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언제든지 바뀔 수 있는 얘기인 거고 정치인의 약속이라는 건 국민이 원하면 당원이 원하면 나는 어떤 선택을라도 할 수 있다. 이게 명분이 되기 때문에 저는 이 자체 발언이 뜬금없다라는 것도 있을 수가 있는 평가지만 자세히 발언 보면 아니 28년에 당대표 끝나는데 무슨 상관이야. 그래서 이거는 오히려 뭐 출마 선언으로 또 그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겠네요. 봐야 되지 않을까? 뭐 이 발언만 본다면요. 같은 의견이고요. 뭐 정치인이 뭐 당대표까지 한 정치인이 과연 뭐 대권을 생각하지 않을까 그 마음이 은연중에 사람들이 그런 식으로 또 보니까 그거 아니라고 강하게 이제 이야기를 함으로써 사실은 속마음을 들킨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저는 이 그 출마 선언문에서 또 하나 이제 눈에 띈 게 그 노무현 대통령 이야기를 하면서 그 의리를 지키겠다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이런 표현을 했잖아요. 이게 이제 민주당 지지층들 사이에서는 그 고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향수 이런 게 되게 강하잖아요. 그런 그 민주당 그 지지자들에게 그 노무현 전 대통령의 유산을 자기가 지켜서 이재명 대통령을 지키겠다. 또 이재명 대통령을 또 방패로 내세워서 자기가 굉장히 순수하게 당을 위해서 그 뛰는 사람이라는 것을 어필하고 싶어 했던 것 같습니다. 좀 정청래 전 대표를 곱게 봐주시는 것 같은데 저만 오늘 좀 약간 삐뚤어진 눈으로 보는 것 같은데 일단 제가 좀 하고 싶은 말은 당 대표직을 이용해 대선에 출마할 생각이 없다 했는데 이거는 이재명 대통령을 겨냥한 것이다. 저도 처음에는 제가 일을 하면서 그냥 흡 보고 지나갔는데 나중에 보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당 대표를 연임하잖아요. 그리고 바로 그걸 발판 삼아서 연임에 반대하는 사람들이 제법 있었는데 연임을 하고 바로 대선에 직행을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대통령을 겨냥한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좀 들고 그다음에 정청래 대표가 대선 출마한 시간이 오후 2시인데 이때가 대통령이 국가재정전략회의를 하던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그래놓고 이제 뭐 이래놓고 이재명을 지킬 사람은 정청래밖에 없다. 이러니까 이거는 약간 저는 어떤 느낌을 받았냐면 대통령 입장이나 대통령실 청와대 사람이라면 우리 가지고 놀리는 거야. 약간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 다음날 실제로 약간 그 예전에는 그 김어준 방송하고 가까웠다고 평가를 받던 노영희 변호사가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대통령을 약 올리고 놀리고 그런 조롱하는 듯한 행동 되게 나쁘다. 굳이 그 표현 넣을 수 있었나 했는데 저는 처음에 정청래 대표가 이걸 발표했을 때만 해도 사실 그냥 흘려보냈는데 그런 뜻이구나 하고 보니까 굉장히 좀 이상한 발언이 아니었나. 그리고 굉장히 설득력 있는 말씀이시네요. 그리고 이게 이제 정청래 대표의 그 출마 선언을 비판하는 사람들의 대표적인 얘기고요. 또 하나는 이제 뭐 우리나라 이재명 보유고 막 이렇게 자기가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근데 정청래 대표가 가장 민심의 척도로 여기는 곳이 딴지 게시판이라는 곳입니다. 근데 딴지는 지금 이재명 거의 뭐 반명정선에 거의 뭐 모인 의견들이 다 그쪽으로 모인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자기가 매일 딴지에 글을 쓰고 그렇다면 거기 있는 사람들한테 대통령 내가 지킬 거니까 그만 좀 해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냥 그거 그거대로 놔둬요. 그건 뭐냐면 나는 반명이다 하는 거를 딴지 쪽 사람들한테 얘기하고 또 혹시나 친명 쪽 사람들이 좀 불편해할 수 있으니까 여기서 내가 이 대통령을 지킨다 이런 식으로 해서 약간 이중 플레이를 하는 거 아닌가 하는 게 좋게 봐주는 거고 좀 더 나쁘게 보면 대통령을 조롱하고 있다. 저는 이렇게 좀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뭐 이건 생각마다 다른데
그런 생각이 들고 정청래 대표가 담을 수가 없는 게 권력은 짧다라는 말을 했잖아요. 이 말은 영원히 주워 담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정청래 대표는 저는 반명으로 승부를 지금 걸고 있는데 다만 너무 이게 위험하니까 조금 그걸 중화시키기 위해서 나는 대통령을 지킨다, 뭐 나만큼 대통령을 뭐 오래된 사람이 없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게 아닌가. 요게 저 짧은 생각입니다. 정권은 짧다라고 표현을 했었죠. 예, 정권은 그 짧다. 표현은 네. 영원히 주워 담을 수가 없는 센 발언이기 때문에 이 발언을 잊을 수는 없죠. 대통령 입장에서도 그러고 지켜본 기자들 입장에서 이 발언의 의미가 뭘까를 생각하게 됩니다. 이 정청래 대표가 이걸 얘기했을 때는 예전에 박근혜 탄핵, 윤석열 탄핵 때 이 얘기를 했대요. 그러니까 똑같은 얘기를 여기서 했기 때문에 이 말을 덮어야 되는데 덮는 게 아니라 계속 앞으로 갔다 뒤로 갔다 앞으로 갔다 뒤로 갔다 하면서 대통령을 좀 조롱하는 느낌을 좀 받아서 저는 이분이 앞으로 반명으로 나가려고 하는가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됐어요. 자, 이런 차원에서 정청래 전 대표가 그래도 강점이 있고 약점이 있고 이제 여기까지 왔다는 것 자체가 정치인으로서 강점은 분명히 있다는 것인데 그럼 정청래 대표 강점, 약점 이런 걸 좀 얘기를 해주실 수 있겠습니까? 저는 뭐 그 와이드하게 정치인 정청래의 어떤 강점 약점이라기보다 이 지금 전대 후보로서 전대를 치르는 국면에 강점하고 약점이 얘기가 돼야 조금 더 구체적이지 않을까 싶은데 일단은 지방선거 때 선출직 그 후보자 3,000명을 직접 공천을 했기 때문에 이 공천 수혜자들을 우군으로 만들 수 있다라는 점은 이번 전대 엄청난 장점이죠. 강점이겠네요. 예. 그리고 강성당원들의 어떤 지지, 검찰 개혁으로 인한 그다음에 아까 제가 얼핏 말씀드렸지만 선호 투표제라든가 지금 그 룰과 관련해서 피해자 이미지를 조금 서사를 쌓으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다음에 이제 대통령이 싫어한다라는 그런 핍박 이미지도 피해자 서사에 좀 포함이 될 것 같은데 그래서 오히려 최종 승리 전략이라고 봐도 세게 나간다기보다 이런 것들을 좀 적극적으로 활용하지. 그러니까 약 올렸다가 또 이제 뭐 대통령을 위한다. 이렇게 그렇죠. 하면서 좀 약간 네, 그렇게 가지 않을까 싶고 단점은 뭐 중도 소구력이 없다라는 점. 이건 이번에는 총선과 총선을 주도해야 되는 당대표이기 때문에 이거는 뭐 중도 소구력의 문제나 어떤 정책에 대한 어떤 전문성 이런 부분이 부재하다라는 거는 상당히 치명적인 약점이 저도 되죠.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전국 단위의 선거는 좀 어렵지 않을까. 당 차원의 선거는 강성당원들하고 해서 그 사람들이 원하는 걸 해주면 좋은데 전국 단위로는 예를 들어서 지금 보안수사권 폐지 저는 사실 그거 잘 몰랐습니다만 이번 국면에서 공부를 많이 하게 됐는데 이런 것들이 과연 국민의 그 일반 국민의 그 호응을 얻을 수 있을지 약간 이건 좀 의문시 되더라고요. 그래서 만약에 이 보안수사권 폐지가 전국의 중심에 서게 되면 과연 이게 민주당에 좋을까? 그리고 정청래 전 대표한테 저는 좀 아쉬운 게 이번에 이거 2030들 등 돌린 거하고 그 투표소 그 시위 같은 거 하는 거에 대해서 언급을 거의 안 그렇죠. 하더라고요. 그렇죠. 그러면 과연 이분은 국정에 관심이 있는가? 그냥 그 보안사건 폐지 하나 가지고 전당대회만 계속 바라본 것이 아닌가 이런 좀 아쉬운 마음을 품게 됩니다. 그러니까 내란 청산 검찰 개혁 이외에 지금 아무 그게 없어요. 좀 업그레이드 돼야 하는 시점이 분명히 존재했음에도 불구하고 아 이런 거는 상당히 안타깝고 좋지 않죠. 그러니까 그거는 정권을 재창출하고 다른 사람들의 총선을 치르는데 그게 무슨 도움이 될까? 그래서 저는 의원들이 그런 판단을 하고 의원들은 그런 생각을 하겠죠. 근데 이제 당원들이 의원들 따라가는 건 아니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건 알 수 없는 겁니다. 지금 저희 두 분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정청래 전 대표는 그 오로지 강성 지지층, 강성 당원들만 보고 지금 모든 언행을 하고 있는 걸로 보이잖아요. 말씀하셨다시피 뭐 검찰 개혁, 보안 수사권 전면 폐지 닥치고 지금 당장 이런 문구라든가 뭐 선언문에서도 중단 없는 개혁, 정광석과 속전속결의 개혁을 강력히 추진하는 더 강력한 개혁 당 대표가 되겠다 이런 문구들이 그런 건데요. 이분의 그 이런 부분이 이제 뭐 중도를 비롯해서 확장성이 없다라는 거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지금 뭐 그 우리 경제 상황도 되게 안 좋고 민생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서 그 여당 대표가 거기에는 별로 관심이 없는 것처럼 보이고 계속 무슨 검찰 개혁 과거 얘기 뭐 이런 것만 하고 있고 이런 거고요. 이런 게 좀 확장성이 없다라고 보여지고 또 하나는 이제 또 최대 아킬레스건이라고 할 수 있는 거는 대통령하고 지금 반목하고 있는 점이거든요. 예, 그것 정청래 가면 대통령이 어려워진다는 생각들을 사람들이 하게 만들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선거에서는 이 부분이 선거에서는 제일 어려운 점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도 그런 생각을 해봤는데요. 이게 이겨도 참 문제일 것 같아요. 대통령 임기는 4년이 남았는데 정청래 전 대표가 만약에 됐어. 그럼 대통령도 되게 당혹스럽겠지만 앞으로 남은 정청래 대표가 2년이라는 임기가 있잖아요. 남은 기간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거 생각을 하면
돼도 답답하고 안 돼도 답답하고 약간 이런 느낌은 좀 받았어요. 만약에 그 이재명 대통령의 지지율이 만약에 정말 이렇게 뭐 아주 많이 떨어진다 점점 뒤로 갈수록 이러면은 더 만약에 정청래 대표가 당 대표가 다시 된다면 더 많이 반목을 하지 않을까요? 그래야 자기가 사니까. 원래 대통령 지지율이 떨어지면은 방에서는 들고 일어나는데요. 지금 네. 대통령 지지율이 괜찮에다가 임기가 4년이나 남았어요. 그래서 이 국면에서 사실 저는 정청래 전 대표의 이 행보들이 솔직히 도저히 이해는 안 됩니다. 안 되는데 상식적으로 어쨌든 지금까지 지지율을 받고 계시고 정청래 전 대표를 지지하시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요거는 이렇게 무시할 문제는 아니고요. 어떤 주장을 하시는지 그리고 앞으로 어떤 행보를 펴나가시는지에 대해서는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민주당 권리당원 수가 2025년 8월 전당대회를 기준으로 했을 때 보면 111만 명에서 112만 명이더라고요. 그리고 대의원 수를 보니까 16,000에서 17,000명. 그래서 약 70배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물론 권리당원이 다 정청래 대표를 지지하는 강성당원들은 아니겠지만 그래서 정청래 대표가 주로 이렇게 이쪽 권리당원 쪽을 타깃으로 한 그런 메시지를 자꾸 내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본인이 듭니다. 일단 그렇게 해서 늘려놨고 정청래 전 대표가 그분들 입맛에 맞는 말을 하는 건 맞지요. 그래서 사실상 이 구도만 보면 정청래 전 대표가 굉장히 유리해 보이지만 대통령이 나는 이제 당신은 친명이 아니야 이렇게 딱 낙인을 찍은 건 또 정청래 전 대표한테 굉장히 좀 핸디캡이 되기 때문에 이 관계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그리고 전부 강성당원들만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럼 우리가 선거 전략을 좀 봐야 되는데 그 정청래 전 대표의 어떤 전략 이런 거 좀 들으신 게 있으신가요? 뭐 이제 후보 등록하고 뭐 이렇게 하면 이제부터 시작인 거라 이번에 굉장히 그 캠프들도 안 차리고 있고 그리고 사실 전당대회라는 게 이게 전략이 안 먹히는 선거잖아요. 이게 이미 다 정해져 있는 거고 이렇게 해서 아직까지는 그 세 후보 모두가 구체적인 전략이나 뭐 이런 것도 이제 시작이다. 후보 등록하면서 그게 가는 그 모양을 취하고는 있는데 뭐 정청래 대표는 지금까지는 강성 당원들한테 상당히 어필하는 전략을 이제 가고 있고 또 하나 그 중요한 게 뭐냐면 이게 이제 그 이재명 대통령이 대표 시절에 나왔던 선거의 투표율은 40%였었어요. 근데 지난번 박찬대 의원하고 경쟁했을 때는 65%였었어요. 대단히 투표율이. 네. 그러니까 그 65% 투표율 중에서 본인이 얻었던 건 고스란히 다 얻고 또 하나 기대하는 게 뭐냐면 노무현의 시대에 가입한 사람은 노무현을 지지하고 문재인 시간에 가입한 사람은 문재인을 지지하고 이재명의 시간에 가입한 사람들은 이재명을 지지한다. 이건 뭐냐면 당원들이 다 그렇게 이렇게 고뿌리를 가지고 다 지지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그 멸칭인 문조털레유라는 그 프레임이 본인한테 나쁘지가 않은 게 전통적 그 지지층 전통적인 어떤 민주당 당원들의 표심을 충분히 자극할 수 있다라고 보더라고요. 그래서 투표율을 지난번보다 더 끌어올리게 되면 그때 그 가입했었던 당원들 전통적인 당원들의 지지를 다 끌어모을 수가 있기 때문에 불리하지 않다라고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앞으로도 그런 전통적인 당원들한테 호소하고 지지를 호소하는 그런 전략들이 계속되지 않을까. 예. 그 구도는 참 저도 보면 상식적으로 이해는 안 되는데 구 의원 얘기 들어보면 또 그 나름대로 그 정청래 전 대표가 자신하는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게 궁금한 건데 그 뉴스를 보니까 그 이재명 정부에서 정청래 전 대표한테 그 장관을 제안했었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이거 맞는 얘기 같아요. 어떻습니까? 네, 뭐 아닌 건 아닌 것 같습니다. 맞는 그러니까 것 그 같습니다. 장관하고 이거 나오지 마 약간 이런 느낌이었던 것 같은데 정청래 전 대표는 제가 알기로는 우리 말은 세게 하지만 지역 관리도 잘하고 나름대로 자기 사생활도 깔끔하다고 저는 들었었어요. 네. 그래서 이걸 굳이 거부할 이유가 있나 이런 생각을 좀 했었거든요. 의원들은 다 장관을 하고 싶어 하잖아요. 평소 지론이 본인은 지명직은 하지 않는다. 뭐 이거였어서 아까 이제 제가 단점으로 말씀드렸던 정책이라든가 행정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본인의 실력이 좀 그쪽은 아니다. 뭐 좋게 보자면 그 아는 거 아닐까. 저는 그래서 되게 의아했습니다. 왜냐하면 이번 선거를 지게 되면 정청래 전 대표는 정말 정치 생명이 굉장히 위험해지는 상황이라서 장관을 받으면 싹 피해 나가면서 명분도 쌓고 정치 생명도 뭐 계속 이어나갈 수 있는 이런 부분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거절했다는 뉴스를 접하고 상당히 좀 놀랐던 기억이 나서 한번
저기 확인차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제 정청래 전 대표하고 양강을 형성하고 있는 김민석 전 총리 얘기를 좀 해보죠. 여론조사를 보면 여하튼 김 전 총리가 좀 앞서고 있는 것 같고 흐름은 나쁘지 않은데 실제로 캠프 표정 아니면 김 전 총리의 뭐 어떤 최근의 그 기분 이런 거 좀 취재된 게 있습니까? 아까 그 선호투표제가 이제 하기로 되면서 굉장히 그 김민석 총리 캠프 쪽에서는 굉장히 고양되어 있다 이렇게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뭐 승기를 그 잡을 그런 발판을 마련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지금 김민석 전 총리가 지금 전국을 돌면서 이제 그 표를 얻으려고 지금 애를 쓰고 있는데 그러면서 이제 그 주요한 것이 이제 정청래 전 대표를 공격하는 발언들을 계속 하고 있잖아요. 대통령하고 이렇게 각을 세우는 후보가 당 대표가 되면 안 된다. 뭐 자기 정치만 하는 사람이 뭐 당 대표가 되면 안 된다. 이런 식으로 하고 있는데 지금은 그 김민석 전 총리 입장에서는 뭐 여론조사 결과로도 뭐 1위로 나오고 민주당과 무당층 사이에서지만 그래서 자기네들이 좀 이길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낙관적으로 보고 있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방송에서 김민석 총리 말씀하시는 걸 보면은 상당히 좀 여유롭게 말을 하는 것 같고 정청래 전 대표의 과오에 대해서 되게 직격을 하던데 이런 것들은 내가 이길 수 있다는 어떤 약간의 자신감이 있지 않으면 불가능한 게 아니었나 저도 이런 생각을 좀 해보는데 이건 뭐 투표야 까봐야 아는 거니까요. 근데 최근에 가장 좀 재밌었던 거는 저도 기사도 썼지만은 김 전 총리가 뉴스공장에 나와서 이제 출연을 해서 자기와 둘러싼 각종 쟁점들에 대해서 해명하는 시간을 가져요. 특히 좀 중요했던 거는 그 아까 그 얘기했던 이성윤 최고위원, 친청계 이성윤 최고위원이 개업날 투표 불참한 거 두고 감기약 먹고 자는 척했냐, 뭐 무슨 약 먹었냐 이런 얘기를 하는데 김어준 그 대표가 그 동영상을 틀어주면서 이제 그만 털고 가자, 깔끔하게 하고 가자 얘기를 하는데 이거는 사실상 정청래 전 대표 측의 어떤 공격 포인트인데 이걸 무력화시키는 효과를 낳았지요. 그래서 김민석 전 총리와 김어준 대표가 화해한 거 아닌가 아니면 둘이 좀 약간 적어도 예전에 그 약간의 아이스 브레이킹은 좀 된 게 아닌가 그래서 이게 어떤 의미인가 이런 걸 좀 생각을 하게 되는데 혹시 좀 취재된 게 있으십니까? 제가 들은 것은 뭐 이제 주류설은 아니고 처음에 나왔던 이야기는 오히려 좀 주류설은 뭐 이제 그 김어준 씨가 이제 이 사람을 이야기할 때 보통 이 사람은 굉장히 비즈니스맨이다. 아주 철저한 비즈니스맨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 현실주의적인 정무 감각을 지닌 인물이다. 그래서 계산이 되게 빠르다. 이런 얘기들을 그렇죠.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현재 뭐 여론조사라든가 뭐 민주당 의원들 사이에서 정청래 전 대표보다는 김민석 총리가 인기가 더 많으니까 김민석 전 총리가 이제 당 대표가 되면 자기의 이제 김어준 그 씨의 입지가 좁아질 수 있다라는 것을 직감을 했기 때문에 저희 정청래 전 대표한테 올인하지 않고 김민석 대표한테도 이렇게 이제 약간 화해 메시지를 화해의 손을 내민 거 아니냐 이게 지금 주류의 그렇죠. 해석인 것 약간 같고요. 김민석한테 완전히 줄을 서지 않더라도 과거처럼 하지 않겠다. 그리고 정청래한테 올인하지 않겠다. 네, 이 정도가 이제 시각이죠 일반적인. 네, 근데 반대 시각도 있습니다. 뭐냐면 대통령실과 이재명 대통령과 그 김민석 전 총리 그리고 저 6월 말에 이제 그 김용목 정책실장이 또 그 김어준 프로그램에 나갔거든요. 출연한 거 봤어요. 예, 네. 거기 가가지고 뭐 SK, 삼성, 뭐 반도체 투자 뭐 이거를 갖다 어마어마한 것이 발표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그때만 해도 해석은 뭐였었냐면 대통령실과 이렇게 이쪽에서 대통령실에서 결국은 김어준 프로그램에 엄청난 구독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강성 지지자들. 이 사람하고 틀어지면 앞으로 좀 힘들지 않을까 해서 고개를 숙인 거다 이런 설도 있었거든요. 근데 어쨌든 지금의 설은 이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거는 좀 저는 제가 이렇게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리는데 그건 좀 말이 안 되는 것 같고요. 대통령 김어준 씨가 지금 비즈니스맨이라면 자기가 앞으로 4년 남은 동안 자기 사업을 그렇죠. 해야 되는데 대통령이 정청래는 안 되는데 여기 밀어서 어거지로 했을 때 자기한테 미치는 여파. 그다음에 지금 김어준 씨 구독자 많이 떨어졌다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저도 놀란 게 제가 기사를 쓰고 남의 기사를 보면서 느끼는 건 예전에 뉴스공장을 비판하거나 김어준 씨를 비판하면 진짜 그 폭풍이 어마어마했습니다. 근데 요즘은 이제 잘한다는 것도 있고 여론이 한 6대4 정도로 오히려 역전이 된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김어준 씨를 지지하는 딴지 게시판 사람들 댓글 달는 거 보면은 패턴이 다 보여요. 그래서 이 사람들 논리도 좀 약간 박약하고 해서
글쎄요, 저는 저기 뭐 좀 고개를 숙였다는 건 좀 약간 그쪽에서 원하는 그런 게 아닌가. 왜냐하면 대통령이 말하기 전에는 다 청와대 뜻이라고 하고 지들 마음대로 막 해석을 했었는데 대통령이 그게 답답해서 나가서 세게 얘기를 한 것이기 때문에 그건 조금 그 거리가 좀 그렇죠. 있어 보이는 게 제 생각이고요. 혹시 뭐 구 기자는 요거에 대해서 좀 하실 말씀 있으세요? 아니요, 아니 일단 김어준 씨는 방송을 통해서 영향력을 가지는 게 중요하다라고 보는 사람이고 그러려면 구독자와의 교감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고 그런 면에서는 김민석이라는 무시할 수 없는 후보를 출연시키는 게 나쁠 게 없는 거고 다만 뭐 이 누구하고 짝을 지어서 누구 편을 들어서 자기가 누군가를 만들고 이게 이제 상당히 어려워졌다. 그럴 수는 있는데 심지어 본인을 이렇게 보는 게 주류 언론의 시각이 그런 거 아니냐. 좀 이번 기회를 통해서 그런 이미지도 좀 탈피하고 싶어 하는 건가? 저는 좀 그런 생각도 좀 들긴 해요. 아까 저기 김인석 전 총리를 갖다가 저 출연해달라고 요청한 게 김어준 프로그램에서 그 요청을 했다라고 말씀을 하신 거죠. 그리고 또 논란이 됐던 것이 그게 국회 CCTV라면서요. 그거를 예. 그 CCTV를 가져갈 수 있는 건 당사자밖에 없대요. 그러니까 그 CCTV를 가져간 거는 김민석 전 총리의 방이다. 근데 본인은 아니라고 했잖아요.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건 알 수가 없지만 제가 보도를 본 바에 의하면 당사자가 요청하지 않으면 그걸 받을 수가 없답니다. 그러면 만약 그 전제 하야라면 그걸 가져가서 내가 출연할 테니까 이거 틀어줘. 근데 그걸 김어준 대표가 수용한 꼴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렇죠. 해석은 이제 여러분들한테 맡기는데 약간 보도는 김 전 총리 쪽에서 가져갔다. 그러면 이제 나머지는 알아서 시청자들이 해석하시라 약간 이런 느낌을 줬었어요. 그게 불법은 아닌 거죠. 왜? 아니, 당사자니까 가져갈 수 근데 있죠. 왜 그걸 왜 부정하는지 이해가 안 돼서요. 그거는 이제 저도 알 수가 없지만 그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알아서 해석을 하시기 바라고요. 그래서 저는 김어준 대표가 굉장히 좀 약간 되게 의아할 정도로 왜 이랬나 그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근데 여론조사를 매주 발표하지 않습니까? 여기에서. 그러면 이거를 운영하는 입장, 영향력을 여러 각도의 영향력을 생각하는 김어준 씨 입장에서 봤을 때 정말 이 김민석 후보는 무시할 수 없는 출연자일 테고 그래서 뭐 저는 뭐 충분히 이럴 수 있겠다. 평소 때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이면 그러니까 김어준 대표라는 사람이 꼭 의리에 의해서 움직인다기보다 약간 그렇죠. 사업가다. 오히려 정청래 후보가 김어준 씨의 전폭적인 지지를 기대했다면 어려워진 것은 분명하다. 뭐 이 정도로는 해석이 가능하지 않을까. 파리의 식당은 왜 낸 건가요? 원래 평소에 그거 하고 싶다고 네, 그랬었대요. 네. 그래서 뭐 미식에 관심이 많은 사람이면 충분히 그럴 수 있죠. 돈도 많이 벌었을 테니까. 이거 뭐 일부 언론에서 막 도끼는 뜨고 보듯이 뭐 그럴 필요까지는 저는 없다고 보는데 다만 좀 자주 가더라. 그래서 약간 좀 지금 이 상당히 전투가 벌어지고 있는데 왜 자꾸 절로 가지 않은 이런 의심 정도는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었고 저가 좀 재밌었던 건 아까 말한 그 멸칭 문조 털레요 하는데 이제 이게 진짜 서서히 와해가 됐구나. 어떤 느낌이었냐면 처음에 문재인 대통령하고 그 이재명 대통령 만났을 때 그러면서 이제 문재인 대통령에서 앞잡 문조 털레요에서 앞잡 빠진 거죠. 제가 보기에는 사실 문 전 대통령이 그 여기에 세게 관여가 돼 있지도 않았던 것 같아요. 근데 다만 정 전 대표나 김어준 씨나 이런 사람들이 이제 적극적으로 판 거죠. 그리고 그다음에 이제 조국 대표 같은 경우는 평택에서 지고 그다음에도 좀 약간 이상한 소리들을 많이 했는데다가 얼마 전에 그 리센느 저는 네. 리센느 잘 알지도 못했는데 조국 대표 보고 알았어요. 그래서 리센느 야호까지 나왔는데 댓글에 조국 야호 이렇게 달리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조국 대표는 굉장히 정치적으로 어려워졌다. 그다음에 뭐 김어준 대표가 이런 식으로 발을 좀 약간 살짝 제3자식으로 돌아서면 이것도 약간 좀 이상해진 거고요. 정청래 대표가 그 자리에 있는 거고 유시민 작가가 계속 세게 얘기를 하는데 뭐 구혜영 기자도 아시겠지만 유시민 전 의원하고 정청래 전 대표는 원래 그렇게 좋은 사이가 아니잖아요. 제가 처음에 예전에도 이 방송에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정청래 전 대표가 열린우리당 생길 즈음에 이제 그 유시민 전 의원을 찾아가서 이제 운동권 선배니까 저 국회의원 출마한다 이렇게 얘기를 물어봤더니 유시민 전 의원 반응이 굉장히 나빴다고 해요. 너가 무슨 국회의원이냐. 이게 제가 정청래 전 대표를 잘 아는 사람한테 들은 얘기거든요. 그래서 서로 좋아하는 사이가 아닌데 지금 서로 필요에 의해서 그러니까 약간 그렇죠. 결합이 된 상황이라서 유시민 전 의원이 계속 뭐 대통령을 비판하고 뭐 김인석 전 총리를 비판할 수는 있지만 이게 과연 정청래 전 대표하고 둘이 이렇게 뭐 맞춰가면서 시너지를 낼 수 있느냐 이건 약간 좀 회의적인. 그래서 이른바 문조 털레요는 좀 약간 지금 어려워진 게 아닌가. 최근 실제로 사람들이 이 표현 잘 안 써요. 쓰죠. 왜냐하면 이게 멸칭이라 안 쓰는 게 아니라 약간 좀 지금 그 프레임이 붕괴가 된 것 같아서 그런 느낌을 좀 받았었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그 정청래 전 대표의 그 출마 선언을 봤는데
김 전 총리 출마 선언도 이 좀 봐야 되겠, 살펴봐야겠죠. 그래서 핵심 키워드가 완벽한 당정일치, 이기는 민주당 이렇게 얘기했는데 왜 이런 말을 했을까요? 뭐 정청래 전 대표를 공격하는 발언이죠. 이제 그 대통령실하고 계속 대통령하고 불협화음을 내니까 자기는 총리로서 뭐 어쨌든 3년 동안 대통령이랑 그 합을 맞춰 왔었고 지금 대통령이 그 김민석 전 총리를 이야기할 때는 칭찬 일색이거든요. 그만큼 이렇게 띄워주고 있는 건데, 그러니까 자기가 이제 그 적임자다라는 것을 그런 식으로 어필하는 거라고 봅니다. 정청래 대표를 공격함으로써. 저 그러면 이 김민석 전 총리도 정치인으로서 오래 해왔기 때문에 강점과 약점도 좀 있을 것 같아요. 아까 정청래 전 대표 때처럼 김민석 전 총리도 현 시점에서 강점과 약점은 이제 보자면 저는 강점도 이재명 대통령이고 약점도 이재명 대통령이다. 그러니까 뭐 호흡, 파트너, 신뢰, 공유 뭐 이런 부분에서 어찌됐든 완벽한 당정 일치라는 얘기가 나왔다는 거는 앞으로 김민석이 주도하는 민주당의 이제 모습이 이제 나타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완벽한 당정 일치에. 그러니까 파트너, 신뢰, 공유 이런 걸로 대통령과 호흡을 맞출 수 있는 그런 이제 후보다라는 게 이번 전당대회에서도 상당히 먹힐 수 있을 것 같아요. 집권 2년 차에 여당의 역할이라는 부분에서. 다만 이게 너무 그 이재명 대통령의 이미지와 세와 그다음에 이재명 대통령과의 호흡, 이재명 대통령을 빼고서 김민석을 설명할 수 있는 키워드가 뭐가 있을까? 이렇게 되면 김민석 전 총리가 당대표가 됐을 때 당청의 완충 장치가 사라지게 된다는 거는 이거는 이 리스크가 낮다고 볼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예를 들면 같이 가다가도 대선을 생각하면 본인 개인도 대선에 출마하려면 차별화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불가능합니다, 이거는. 그리고 당도 마찬가지예요. 견제가 필요한 부분들, 그다음에 그게 있는데 이게 완전히 이재명 대통령, 이재명 정치의 모든 걸 그 앞세워 가지고 당대표를 하게 되면 이 당청이 이렇게 같이 무너지거나 올라갈 때는 같이 올라가지만 완충지대가 없다라는 거는 집권 여당으로서는 상당히 이거는 힘들어지는 일이죠. 굉장히 새로운 지적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저도 이제 말씀을 드리면 그 김민석 총리는 기본적으로 지난번에 수석 최고위원을 할 때도 처음에는 좀 굉장히 낮은 지지를 받다가 그 이재명 당시 대표가 이거 내가 미는 사람이다 약간 이런 뉘앙스를 주기 시작하면서 수석까지 됐었거든요. 그래서 김민석이라는 사람이 지금 가지고 있는 새도 지금 없고 여권 내에서 그다음에 자기 아우라가 아직은 없다. 똑똑하고 말 잘하고 일 잘하는 건 알겠는데 정치인은 그거 외에 좀 아우라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김민석 총리는 너무 밖에 오래 있다 보니까 그런 것들을 아직 만들지 못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 저도 이 생각을 못 했었는데 당청이 같이 추락을 하게 되는 경우에 예를 들어 추락은 지금 하는 건 아니지만 한쪽에서 어긋나서 이렇게 좀 약간 어긋나거나 해서 뭐 좀 이렇게 삐그덕삐그덕 할 수가 있는데 그럴 땐 당이 약간 제어도 해주고 중심도 잡은 이런 상황이 생길 수도 있는데 이럴 때는 좀 어떻게 될 것인가 이런 고민을 좀 하게 되네요. 김 전 총리 전략이 이제 2030을 만나고 하는데 외연 확장에 노력 중인 것 같은데 어떤 거를 좀 하고 있는 것 같습니까? 글쎄요, 뭐 그 여러 이제 다양한 계층들도 만나고 있는데 이제 어제 부결됐던 청년 최고위원제 같은 경우 되게 아쉬운 얘기죠. 너무 예. 아쉽죠. 이게 발언권을 주기도 전에 그런 최소한의 장치, 젊은 층의 목소리를 직접 대변하는 그런 목소리를 당 중심에 오게 하는 그런 최소한의 장치부터 하지 않겠다라는 거는 젊은 층이 발언하고 직접 정책을 주도하고 뭐 이런 걸 떠나서 이건 정말 최소한의 기본도 지금 안 하겠다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선제적으로 지명직으로 해서 앞으로 청년 정치를 위해서 어떻게 하겠다라는 거를 이제 폭넓게 뭐 토론도 하고 하겠다라고 이제 올렸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은 이것도 보면 큰 틀에서 외연 확장인 건데 저는 어제 청년 최고위원제 부결된 자체도 참 문제지만 이거 선호투표제는 양쪽에 갈등이 있었던 사안 아닙니까? 이건 지금 누가 유리하고 불리하고를 뚜껑 열어보기 전에는 진짜 모르죠. 다만 이제 김민석 전 총리한테 유리한 것만 유리할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죠. 이런 거고 뭐 그런 것뿐인데 이 어제 그 표결하는 과정에서 이거는 뭐 의견도 물어봤다고 해요.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근데 이 청년 최고위원제 같은 경우는 의견도 없이 그냥 바로 이제 부결을 했다라는 것 자체가 이건 자기들의 어떤 권력을
게임에 필요한 룰 가지고서는 이러저런 설득도 하고 타협도 했을 수가 있을 텐데 청년 최고위원제 같은 경우는 8년 만에 지금 부활을 하려고 하는 도입을 하려고 하는 제도 자체를 이렇게 아무런 명분 없이 무너뜨렸다는 자체가 상당히 좀 안타깝고 화가 나더라고요. 근데 그런 부분에 선제적으로 김민석 전 총리가 어떻게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고 또 두 번째는 지금 이게 투표율 높이는 전략을 상당히 고심을 많이 하고 있대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코어 지지층이 한 30만 정도로 보고 있더라고요. 김민석 전 총리 쪽에서는. 근데 이게 늘지가 않고 있다고 보고 있어요. 그렇게 되면 만약에 이제 100만이라고 보면 권리당원이 그러니까 투표율이 낮아지면 이 코어 지지층의 농도가 상당히 짙어지기 때문에 이 투표율을 높이게 되면 오히려 이제 외연 확장이라든가 코어 지지층, 전통적 강성 지지층 말고 다른 지지층들의 지지를 더 획득할 수 있다. 그런 차원에서 여러 이제 계층도 만나고 어제가 같이 청년 최고위원 이제 부활 같은 거나 이런 부분에도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좀 이런 노력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저도 그 청년 최고위원 그 부결된 이제 채택되지 않은 거에 대해 좀 아쉬웠는데 이게 지명직하고는 되게 얘기가 다르지 않습니까? 만약에 이게 선출직으로 하게 되면 일단 여러 청년들이 출마를 할 것이고 자기들끼리 선거운동을 하면서 좀 더 적극적으로 공약도 내고 뭔가 좀 움직이는 모습을 보여주는데 그냥 되고 나서 옛다 이거 먹어라고 지명직 최고위원 하나 앉히면 그건 굉장히 다른 문제라고 봐요. 그리고 청년들 얘기하는데 그런 사람들 보기에 지금 그 민주당 특히 5, 60대들은 집도 있고 뭐 강남 살고 좋은 분들 많잖아요. 이런 분들 전형적으로 진보 기득권으로 보여요. 근데 자꾸 2030 세대들이 비판하고 약간 좀 보수 쪽으로 가는 거에 대해서 교육을 잘못 받았느니 어쩌다 저렇게 됐느니 몽둥이로 다스려야 된다느니 이런 말을 하면 할수록 점점 멀어지고 어떤 분은 그러시더라고요. 뭐 점점 갈라파고 섬처럼 된다. 근데 저는 지금 민주당의 그런 모습이 좀 걱정이 되더라고요. 청년 최고위원 부결된 걸 보고. 그래서 요거는 좀 더 민주당이 고민을 하고 생각을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번 그 전당대회에서 좀 주목되는 거 하나가 이제 자기 정치라는 얘기인데요. 이 김민석 전 총리가 정청래 전 대표를 통해서 그 자기 정치의 폐해를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정청래 전 대표도 또 역으로 최악의 자기 정치는 탈당해서 남의 당 후보를 돕는 거다. 아까 저 박주연 기자가 얘기했던 그 이야기죠. 그래서 서로 이제 지금 자기 정치 논쟁을 하고 있는데 요건 좀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기본적으로 정치인이 자기 정치 할 수밖에 없지 않나요? 노무현 대통령이 자기 정치와 관련해서 아주 명언을 하신 게 있어요. 내가 하도 보수 언론, 특정 언론에 이름을 거론하지는 않겠습니다만은 하도 당해서 언론개혁 운동에 끼어들었다. 그 자기의 어떤 욕망과 자기의 어떤 뭐 하고자 하는 이 욕심이 있어야 뭐 헌신도 할 수 있고 희생도 할 수 있는 거 아니겠느냐. 뭐 그런 부분에서 자기 정치는 할 수밖에 없고 뭐 당연히 할 수밖에 없는 거라고 보는데 문제는 이게 이제 공동체가 이 자기의 그 욕망과 욕심이라는 게 공동체가 지향하는 길로 가고 있느냐라는 부분에서 좀 정치인들이 돌아봐야 될 것 같은데 주로 이제 계파 정치 폐해 때문에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왔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계파의 이익을 위해서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공동체가 가야 할 비전과 가치를 흐리고 훼손하는 것. 이것이 자기 정치의 이제 폐해라는 거고 이걸 정치학자들은 정당 이성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게 우리 흔히 하는 말로는 기사 용어로는 선당후사 뭐 이런 개념이겠죠. 그래서 그런 그 부분에서 봤을 때 김민석 전 총리가 정청래 전 대표를 공격하는 자기 정치는 대통령이 뭐 하려고 그러면 기자회견하고 뭐 하고 다 이제 그거를 가로막는다라고 하는 건데 그러면은 대통령 뭐 재판 중단권이라든가 대통령이 뭘 하려고 했을 때 일면을 잡아먹었던 정청래 전 대표의 행사가 공동체가 가고자 하는 비전과 그 길을 훼손하는 거였냐. 아닌 경우도 있었거든요. 다만 협의의 의미에서 당청이 소통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 뭐 이런 부분은 좀 있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반대로 정청래 전 대표가 김민석 전 총리한테 탈당해서 남의 당 후보를 돕는 거다. 이거 자기 정치 아니냐 최악의 공격을 했네. 그러면 이게 김민석 전 총리가 단일화 대의를 위해서 내가 옮긴 거다라고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그렇게 보지 않지만
만약에 그렇다면 이게 개인의 권력을 추구하기 위해서만 한 게 아니다라고 한다면 이것도 명백하게 큰 틀에서 자기 정치라고 볼 수 없는 건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래서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이 공방이 굉장히 소모적이고 원래 의미의 자기 정치는 이거는 이 전당대회 이 장에서 해서는 안 될 아무 소용이 없는 백해무익한 프레임 공방 아닌가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구혜영 기자가 이야기한 것처럼 자기 정치가 이렇게 나쁘게 쓰일 말은 아닌 것 같아요. 그 정치인들은 모두 자기 정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만 이제 공적인 역할을 해야 할 자리에 이걸 도외시하고 자기 정치에 골몰했을 때 좀 문제가 발생하는 거 아닌가. 그래서 지금 이런 국면에서도 전당대회라는 것이 여당 전당대회이기 때문에 국가가 나아가야 할 방향, 뭐 경제 방향 이런 걸 논의해야 할 자리인데 자기 정치 논쟁으로만 이렇게 뒤덮는 거는 별로 좋은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 논쟁이 뭐 그렇게 과연 정당이나 국민들에게 어떻게 보일까 이런 것들은 좀 그 후보들이나 당에 계시는 분들이 한번 더 깊이 생각을 해보면 어떨까 이렇게 한번 말씀을 드려봅니다. 자 이제 그 이번에는 그 송영길 의원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겠는데요. 2강 1중이라고 하죠. 송영길 의원은 원래 이거 뛰어들 생각이 없었던 것으로 보였는데 왜냐하면 이미 본인은 당대표를 했었기 때문에 지금 그 당대표 선거일까지 광주, 전남, 전북에 상주를 하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17일부터 다음 달 17일까지 한 달 살이를 한다고 하는데 이 전략이 뭔지 그리고 왜 하필이면 호남인지 어느 분이 설명을 해주시겠습니까? 다 아시겠지만 호남은 전체 민주당 권리당원의 약 그 3분의 1이 밀집해 있는 이걸 기업에 비유를 하면 최대 주주 지역이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쪽에 공을 들일 수밖에 없고 민주당이라면 그다음에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제 온라인 팬덤 화력이 강한 정청래 전 대표라든가 그 원내위원들의 지지를 받는 김민석 전 총리에 맞서기 위해서 송영길 위원은 민주당의 전통적 심장부 그다음에 오프라인 조직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호남 당심을 장악하기 위해서 여기 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을 한번 드렸지만 이분이 거기 가서 주로 뭐 이야기하는 것 중에 뭐 주요한 것 중에 하나는 그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인데요. 이거 같은 경우는 이재명 대통령이 표현에 따르면 참 뭐 본인이 유도 또는 유인해서 약속을 받아냈다. 삼성이랑 SK 하이닉스 그 회장한테 약속을 받아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그럼 이걸 누가 성공시킬 것이냐. 이제 송영길 전 대표 그리고 송영길 의원이죠. 지금은 강점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이제 인천시장을 했잖아요. 인천시장을 했고 인천시장을 하면서 거기 그 행정능력이 있으니까. 예, 그 삼성 바이오로직스를 갖다가 그 유치를 했고 그다음에 인천시에 이제 빚이 굉장히 많았는데 그거 자신이 해결했고 이것을 굉장히 많이 그 내세우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자기가 당 대표로서 그런 자질이 아주 잘 되어 있다, 준비되어 있다 이런 것을 어필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뭐 구의원께서는 해주실 말씀 네, 있습니까? 뭐 좀 더 보태자면 2등 해보겠다라는 생각을 아니겠습니까? 지금 독한 발언이라든가 호남을 교두보로 해서 최대 승부처인 호남을 교두보로 해서 해야 이게 또 가능한 전략인 거고 그리고 다음 정치 그림을 그리는데 그렇죠. 민주당 정치인이 호남을 빼고는 성장하지 못한다라는 걸 누구보다 잘 알고 있고 그러니까 호남의 표를 빨리 가져올 수 있는 후보, 많이 가져올 수 있는 후보다라는 어떤 그런 자신감의 표현 같아요. 송영길 의원은 그림은 이제 다음 대권 도전 아니겠어요? 그걸 위해서 지금 움직이고 있는 거라고도 읽힐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여기다 하나 덧붙이고 싶은 게 약간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정청래 전 대표의 지지층이 호남에 모여 그쵸. 있는데 송영길 대표는 이번에 저는 목표가 당선이 아니라고 봐요. 정청래 전 대표를 떨어뜨리고 김민석 총리를 이제 밀어주려고 하는 것 같은데 송 의원이 지금 이제 호남에 계속 있으면 아무래도 호남 유일한 호남 후보기도 하고요. 이 정청래 전 대표의 표밭을 갖다가 지지층을 다 와해시킬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계산을 하고 거기 가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좀 그게 이거 가장 뭐 중요하죠. 맞아요. 이거는 이제 뭐 정치적 계산이고 이제 더 멀리는 이제 대선을 바라보면 호남이 가장 중요하니까 있는 것도 있을 거고요. 그래서 이런 계산이 있는 게 아닌가. 그래서 정청래 전 대표가 예전에 보면 자기가 대선 이재명 대통령 그 선거운동할 때도 일부러 굳이 자기 충청도 출신인데 호남에 가서 항상 선거운동하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정청래 대표의 가장 큰 지지층은 호남에 모여 있는데 요걸 좀 흐트러뜨리려고 그러는 게 아닌가. 그게 가장 중요하죠. 이런 네.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그런데 이제 송영길 의원의 강점과 약점 우리가 이것도 좀 얘기를 해봐야 되는데 좀 얘기를 해주셨지만 행정 경험도 있고 사실 당대표도 해봤고 집권여당 당대표도 그래서 좀 더 경험이 풍부하다 이런 얘기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좀 더 덧붙이실 말씀이 있으신지. 이번 전대에서 잃을 게 없다라는 게 최대의 강점 같아요.
잃을 게 없기 때문에 지금 거침이 없는 거고. 그렇죠. 예, 예. 그리고 입각 얘기도 나오지 않았습니까? 저는 그걸 바라보고 지금 그러는 게 아닌가. 근데 지금 이미 말에 올라타 이게 만약에 결선 투표가 도입이 됐으면 이게 이제 한번 딱 끝나고 2차 이렇게 투표를 재투표를 할 때 이것도 뭐 기회가 있을 수 있겠지만 선호 투표는 이 표를 까지 않기 때문에 끝까지 가봐야 되는 거고 그리고 1차 투표에서 1등이 나왔다 하더라도 2위 순번이 2위 표를 많이 받은 후보가 또 당선될 수도 당선될 수 있기 있는 때문에. 그런 것도 있어서 이거는 진짜 끝까지 뚜껑을 열어봐야 알기 때문에 송영길 이 전 대표 같은 경우는 이미 지금 뭐 입각 제안이 왔다 그러더라도 당 대표로 완주하겠다. 양쪽에 꽃놀이패를 쥐고 예. 있다. 뭐 이런 뭐, 말씀이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잃을 게 없는 거고 뭐 그 본인은 또 그렇게 본인이 하나 목표는 확실한 건 있죠. 음. 정청래 떨어뜨리기. 그렇죠. 그래서 본인이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인터뷰에서 문재인 정부 때 법무부 장관이 하는데 본인은 그거 안 한다고 했다. 나는 외교부 장관이 맞아요. 하고 싶다. 네. 이런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음. 아마 그쪽으로 생각하는 게 아닌가 하는 게 그 정치 주변에 여의도에 있는 사람들의 공통적인 얘기인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좀 송영길 전 대표 발언 보고 오늘도 올렸는데 발언들이 너무 세요. 뭐 맞아요. 그러니까요. 입에 담을 수가 없는 발언들도 오늘도 좀 하셨는데 뭐 목을 벤다는 말도 나오고 뭐 너무 심한 예, 그래서 좀 발언이 세서 그러면 안 좀 될 것 같은데. 발언을 좀 자정을 하셔야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었고요. 당화합에 정말 도움이 안 돼요. 너무 감정적인 발언들이. 그리고 이제 그 발언이 약간 좀 감수성 측면에서도 좀 오늘 말씀하신 건 좀 문제가 좀 있어 보여서 네. 이런 것들은 좀 좀 주의를 바라는 이런 말씀을 좀 드립니다. 그리고 뭐 정말 젊은 친구들, 청년들은 싫어할 것 같아요. 그런 표현도 정말 싫어할 것 같아요. 기성 정치인들이 뭐 이렇게 굉장히 이렇게 낡은 표현으로 막 그렇게 하는 거 별로 좋아할 것 같지 않습니다. 네, 이제 우리가 그 이제 2강 1중을 했고요. 이제 군소 후보라고 말해서 좀 죄송한데 짧게 하고 지나갈게요. 고민정 의원이 나오셨는데 좀 뜻밖이었습니다. 그래서 문재인 성과 계승, 뭐 이재명 정부 뒷받침을 이야기하는데 그 두 분은 고민정 의원이 출마하게 된 계기, 속사정에 대해서 좀 들은 거 있으세요? 원래 그 재선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전당대회도 한 번쯤 생각해 볼 텐데 보통 그 전당대회를 준비하는 의원들 같은 경우는 2년 정도를 준비를 해요. 전국의 그렇죠. 지역위원회를 다니면서 민원도 들어주고 그다음에 최고위원 도전부터 하는 경우가 더 많죠. 국회 돌아가는 상황도 알고 상임위 간사도 좀 맡아보고 국회 운영의 원리를 알아야 이제 지도부도 좀 할 수 있는 건데 상당히 그런 면에서 보면 고민정 의원 같은 경우는 이런 거보다는 이제 방송 출연을 많이 하고 말을 조리 있게 잘하고 이미지가 나쁘지 않고 이제 이런 장점은 있지만 이렇게 바로 당대표 출마할 줄은 좀 몰랐어요. 저도 좀 놀랐고 근데 이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제 친문 조직의 어떤 대표성에 대한 욕심이 조금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이번에 출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직적인 결의는 아니다라는 게 친문계 의원들의 얘기고 대표적인 게 그 보안 수사권 폐지 문제. 지금 친문 의원들도 폐지에 다 동의를 하는데 고민정 의원은 말이 다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 가지 면을 봤을 때 조직적 결의는 아니고 다른 이유가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그 다른 이유가 뭐냐? 그러니까 친문의 어떤 대표성을 좀 가지고 싶어 하는 게 하나가 있고 그다음에 그 굉장히 어렵게 지역구 공천 지난번에 당선이 됐잖아요. 공천은 받았지만 당선이 그 쉽지 않은 지역이에요. 고민정 의원 지역구가. 그렇죠. 광주니까. 네, 그렇죠. 예. 그래서 좀 이제 뭐 공천 문제도 포함해서 총선도 이제 생각하면 이 이재명 대통령하고의 관계 설정도 좀 관계 개선이 필요하겠죠. 뭐 그런 것도 좀 필요하고 여러 가지 그런 이유들이 좀 크지 않았을까. 뭐 좀 그런 저도 그렇게 좀 보는 시각들이 뜬금없다고 많더라고요. 생각을 했지만 개인적으로 좀 다음 총선도 생각을 하고 자기 정치적 체급을 키우고 만약 이대로 있으면 맞아요. 잘못하면 공천을 받을 수 없다 이런 생각도 좀 했을 것 같고요. 또 이제 우리가 많이 얘기하는 게 정청래 전 대표가 내가 친문 후보다 얘기를 하는데 사실상 고민정 의원이 나감으로써 정청래 전 대표한테 당신 친문 후보가 아니야 이렇게 좀 이렇게 선을 그어주려고 했다 이런 분석들도 있는데 이게 근거 있는 이야기인가요? 그냥 하나의 그냥 추론 아닙니까? 그냥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고민정 의원이 그렇게까지 뭐 생각을 하고 나왔을지는 모르겠는데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그렇게 생각하는 걸 말리지 않는다는 거.
이런 거에서 이제 정치적으로 좀 따져볼 부분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전당대회 후보로 나온다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이제 그 일반 대중한테도 인지도를 더 높일 수 있는 그다음에 지금 친문 세력인 이재명 정부에서는 굉장히 아주 약화되어 있잖아요. 그런 속에서 자기의 이제 존재감을 갖다 드러내고 아까 뭐 친문 세력의 대표성 말씀도 하셨는데 그러면서 아까 이제 그 우리 진행자께서 말씀하셨듯이 자기 체급을 높이는 그런 차원의 그런 전략으로 나온 거 아닌가 이렇게 좀 생각이 듭니다. 근데 어찌됐든 김민석 후보와 전 총리와의 관계 이런 걸 통해서 좀 전반적으로 친명계와 이런 관계를 좁히고. 관계를 좀 재설정하는 문제 이것도 한 것 같고 그다음에 이 문재인 전 대통령이 정청래 전 대표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고민정 의원이 출마했다. 이거는 좀 말이 안 된다는 게 뭐냐면 일단은 이재명 대통령과 문재인 전 대통령의 회동으로 그건 정리가 된 거 아닌가요? 그게 정리가 됐고 그리고 언제 친문이 정청래 대표를 인정했습니까? 그러니까 그 얘기 우리 지난번에도 에, 했는데 에. 정청래 전 대표는 친문도 아니고 이건 과한 친노도 아니에요. 그렇죠. 예. 과한 얘기죠. 예, 그런 시각이 있어서 한번 짚어드렸고요. 예, 예. 오히려 이제 고민정 의원이 워낙 이제 유명하신 분이고 우리가 아까 잠깐 얘기를 했지만 김보미 전 강진군의회 의장 이분이 오히려 이번에 가장 큰 수혜를 입으신 분 아닌가 해요. 그래서 이분이 어떤 분인지 아주 짧게 1989년생이고 그 2018년 전국 동시 지방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1번으로 출마를 해서 만 28살 나이로 강진군 의회에 입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2022년 제8회 지방선거를 통해서 군의원 재선에 성공을 했고요. 같은 해 강진구 의회 전반기 의장 선거에서 만 32세 나이로 전국 최연소 기초의회 의장에 선출됐습니다. 의정활동 기간 동안 전국 최초 육아수당 지원 조례를 대표 발의했고요. 업무 추진비 상시적으로 전면 공개하는 이것을 해가지고 주목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임기를 마친 후에는 시민들이 동네 예산을 직접 감시할 수 있는 플랫폼인 대한민국 재정 365를 구축했고요. 지난 6월 지방선거에서는 강진 군수에 도전했지만 고배를 마셨다고 합니다. 어쨌든 이분 유튜브 영상이 지금 굉장히 화제인데 보시고 어떤 느낌 받으셨는지 어느 분이 말씀을 좀 해주시겠습니까? 보니까 키워드가 3개 같아요. 86 정치인들에 대한 비판과 정청래 대표의 불공정 공천과 청년 정치에 대한 강조 이거 같은데 저도 이제 잘 몰라서 이렇게 당이나 지역에 좀 보면 평가는 좀 갈리는 부분이 없진 않아요. 그러니까 이게 그 어떤 이분도 자기 정치를 위해서 그랬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그렇죠. 뭐 예를 들면 구체적인 사건도 있더라고요. 예를 들면 뭐 그 군의회 의총에서 의결한 내용을 당론을 따르지 않아서 페널티를 받았다라든가 그다음에 또 여성이고 젊은 정치인에 대한 평가 있잖아요. 기득권들의 너무 나댄다라든가 뭐 이런 거 그런 거는 뭐 평가에서 이제 제외를 한다고 하더라도 여하튼 굉장히 저는 뭐그 말씀은 똑부러지시더라고요. 똑부러지게 굉장히, 잘하고 예. 그다음에 잘 성장했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들고 네. 한데 다만 이제 이게 권력이라는 게 뭐 잡는 것도 중요하지만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중요한데 이게 86을 비판하고 그다음에 기득권 정치를 비판하고 지적하고 이런 거는 뭐 누구나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어떤 준비를 할 것이냐. 제가 그냥 간단하게 예를 들면 뉴욕의 맘다니 시장이나 시애틀의 윌슨 시장 같은 경우가 20년 동안 정말 그 뭐라 그래야 되나요? 그 밀레니얼 사회주의 세대라고 불릴 정도로 시민이 감당할 수 있는 도시를 만들자라는 운동을 하면서 결국은 양당제를 깨고 자기네들이 어떤 깃발을 세우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물론 정당이 제도도 마련해 주는 게 중요하고 청년들을 위한 정치를 해야 되는 거 중요하지만 이 청년들도 좀 자기 성장의 어떤 경로 이런 내용을 좀 제시하면서 좀 이렇게 권력을 감당하겠다는 자세 좀 이런 게 있으면 저는 앞으로 충분히 성장할 수 있을 좀 더 거라고 쌓아나가야 생각해요. 된다 이런 예. 말씀으로 이해를 예. 하겠습니다. 어제 영상을 보니까 이제 굉장히 이제 패기 넘치는 목소리로 그다음에 호응도 굉장히 뜨거웠었잖아요. 근데 재밌는 거는 호응도 있었지만 어, 굉장히 그 야유도 좀 있었어요. 그러니까. 예. 그 저는 그 맨 앞줄에 앉아있던 정청래 전 대표, 뭐 송영길 의원, 그다음에 김민석 전 총리 그 표정들을 봤는데 재미있더라고요. 자 이제 뭐 좀 마칠 시간이 다 네. 돼가는데 마지막으로 이제 대한민국 집권 여당 대표라면 최소한 이런 자질은 있어야 된다. 이런 기준이 좀 있을 것 같은데
각자 한 분씩 좀 바람직한 당 대표는 어떤 사람이 돼야 되는지. 일단 당정을 잘 조율할 수 있는 그 안정감 있는 당 대표였으면 좋겠고 또 이제 총선이랑 또 대선도 치러야 되기 때문에 강성 지지층만 아닌 중도층도 포함한 그렇게 폭넓은 일반 국민들의 마음을 살 수 있는 분이어야 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아까도 계속 이야기했지만 좀 민생을 챙길 수 있는 그 여당 대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공천이라든가 이런 선거 과정에서 어떤 한 사역도 없이 공정하게 시스템을 관리하는 당 대표 이 정도만 갖추면은 뭐 나무랄 데 없는 당 대표가 모든 걸 다 아닐까. 갖춘 당 대표가 네. 되겠는데요. 저 그렇습니다. 구 의원 생각은 어떠세요? 네, 뭐 크게 다르지 않은데요. 지금까지 하는 다른 당대표여야 되는 건 분명한 것 같습니다. 일단은 뭐 그 국민을 바라봐야 되고 성과가 바로 이제 드러나야 되기 때문에 좀 유능했으면 좋겠어요. 유능했으면 좋겠고 또 저는 정서적으로 좀 치유의 리더십이 필요하다. 지금 다친 사람들이 마음을 다친 사람들이 좋은 지적인 것 같습니다. 너무 많고 예, 분열돼 예. 있기 때문에 정치든 정당이든 좀 치유할 수 있는 리더십을 가진 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고인이 되신 이해찬 전 총리가 2020년 8월에 민주당 당대표 임기를 마치면서 뭐 차기 지도부에게 이런 당부를 남기셨다고 해요. 정당 운영이란 머나먼 대양을 향해 큰 배를 타고 항해하는 것과 같다고 생각합니다. 잔잔한 바다와 순풍을 안고 나갈 때도 있지만 때로는 거센 폭풍우와 큰 파도에 마주하기도 합니다. 이때 잊지 말아야 할 것이 방향과 목표입니다. 지도부의 방향과 목표가 분명하고 뚫고 나갈 의지가 충만할 때 민주당이랑 큰 배는 자잘한 파도와 고난에 굴복하지 않고 마침내 항구에 도착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폭풍우 속에서도 거대한 그 집권여당이라는 거대한 배를 바른 방향으로 끌고 가려면 저는 사심이 아닌 사명감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누가 거대한 배의 방향타를 잡게 될지 함께 지켜보면 되겠습니다. 자, 인물비상구의 시그니처죠. 오늘 한 줄 논평으로 오늘 이야기를 좀 마무리해 볼까 하는데 어느 부분부터? 청년이 없으면 정당의 미래, 나라의 미래가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전대로 할게요. 그냥 민주당 전대는 과학이다. 왜 과학이죠? 과학이어야 한다라고 얘기하고 싶게 뭐냐면 침대는 과학이다라는 예. 게 굉장히 유명하잖아요. 그분이 많은데. 나중에 새누리당 합류하신 거 아시죠? 네, 근데 그때까지 왜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냐 하면 침대라고 하면 포근하고 뭔가 이렇게 편안하고 이랬지만 그 침대는 과학이다라는 말이 이제 인체공학을 고려해서 침대를 만들어야 된다라는 걸로 굉장히 그 센세이셔널한 구호가 되지 않았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전대가 권력 획득의 장으로만 알려져 있고 그다음에 당권 경쟁의 장으로만 지금 활용되고 있는데 좀 이 권력이 나아갈 길 어떤 내가 권력을 잡아서 어떤 정치를 할 것인가로 좀 달라져야 한다라는 점에서 민주당 전대는 좀 과학이어야 한다라는 뭐 뜻으로 좀 이렇게 정의하고 싶습니다. 좋은 지적 감사하고 오늘 두 분. 항상 굉장히 문학적이고 잘 만들어 오시는 것 같습니다. 저도 저 자리에 앉아서 해봤지만 이 한 줄 평이 제일 어려워요. 자, 이제 본격 정치인 사담의 인물비상규는 여러분과 함께 하는 프로그램입니다. 궁금해하시는 인물들이 있으면 저희가 또 이제 열심히 공부해서 이야기 보따리를 들고 다음 주 일요일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박지원 기자, 구혜영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